일러일릴리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기업이다. 강철과 돌로 만든 사옥은 번쩍번쩍 빛나고 전체적으로 품격이 있다. 여기서 젤미드가 우울증 치료제로 성공하자 일러일릴리는 내로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 약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부르자기 전의 항우울제는 소위 더러운 약이었다. 부르자기의 탄생 50, 60년대에 내게 블랙박스를 해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레세프린을 주입한 터키의 해부 실험이 분기점이 되어져서 레세프린이 세로토닌을 낮추고 삼한계 항우울제가 세로토닌을 높인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론을 보강해서 우울증의 모노아민 가설을 내놨는데, 모노아민은 도파민, 노르,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 물질을 말하는데, 학계의 의견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실드 크라우트는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의 원인이 신경, 그래서 결핍 이론을 내세우고, 그렇게 학계의 의견이 이제 이렇게 모아졌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 강박, 충동이 생기며 도파민은 주의, 동기부여, 만족,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드 크라우트와 모노아민 가설의 옹호자들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을 기준으로 항우울제를 선택하라고 추천했다. 불안이나 짜증이 많은 환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약 10년을 풍부한 이 이론을 한정더 개선한 인물이 아르비드 칼손이다. 약 600m 좌회전하세요. 결국 정신의학은 내게 병을 주고 약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수렁이 빠져서 꼼짝 달싹 못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아니다. 소라진을 먹고 깨어난 환자들을 생각해봐라. 효과가 대단했던 약은 환자들 뒤통수를 치고 지연성 운동장애를 일으켰다. 정신의학계는 아직 몸이 희생되지 않은 약을 찾지 못했다. 이 세상 모든 정신과 약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무엇이 희생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프라민, MAOI, 프로작, 소라진이 장기간 노출된 사람에게 연고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치즈와 관련이 있기는 하다. 치즈라고? 그렇다. 노란 치즈, 하얀 치즈, 스트링 치즈, 숙성 치즈. 처음 MAOA를 먹었을 때 수십만 환자는 기쁨을 느꼈다. 이전에는 미친 사람, 우물한 사람,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긍정적인 색깔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게 그 색깔은 누렇게 변색되었다. 1957년 2% 니지 약들을 먹고 황들이 습격했다는 사례가 127건 보고됐다. MAOA가 황들을 유발하는지 확실히 알기는 힘들다. 월리스의 자살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우울증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우울증 진단이 증가하는 이유, 최대한 더욱더 살피고 이해해야 할 현상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때 효과가 뛰어났던 약이 전혀 듣지 않는 이유는 정신의학자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학자들이 다 이해를 해서 처방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월리스와 수십만 명의 사례를 알 수 있는 사실은 MAOA가 끔찍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줬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선 효과를 자랑했던 이것도 현재 항우울제 시장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그처럼 강력한 약을 더 이상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MAOA가 수천 수만 명의 정신의 활력을 충전하는 현상은 10년 후에 세상에 나올 파생약의 예고편이었다. 초록색과 아이보리색으로 이루어진 동그란 알약 부르장 말이다. MAOI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든 그 약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치료제를 갈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뭐든 믿으려 했고 제약회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신제품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사실을 따져보면 황당한 믿음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았다. 앞서 나온 약들처럼 이미 프라민과
MAOI의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정신과 약이 다 그렇다. 약물과 매우 복잡한 화학물질에 관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뿐이다. 우리는 약이 작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과거에도 정확히 몰랐고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약을 달래며 성공을 부리고 점점 복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제약회사의 단순한 설명을 무작정 믿으려고 한다. 규모가 큰 공립정신병원에서 성공의 검증된 소라진 같은 것도 느린 속도로 정신의학계의 침투에 들어갔다. 소라진 때도 그랬지만 1950년대 정신분석학, 정신역동 치료의 전성기였다. 우울증의 원인은 내면의 분노라고 했다. 환자는 억압된 성욕을 발산하고 정신적인 분노를 외부로 표현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신병 환자를 약으로 달래는 것과 우울증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후자는 시대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당시 통념상 약물치료는 환자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로 무조건 피해야 할 방법이었다. 정신활력제. 클라인은 이 약을 항우울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정신활력제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자기 멋대로 분류한 항우울제. 명절 항우울제가 주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다. 정신활력제에는 마법 같은 느낌이 있다. 약보다는 비타민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깊고도 얕은 정신에 약간의 활력이 생기는 모습이 연상된다. 지루하고 딱딱한 용어인 항우울제와는 반대다. 만약에 클라인이 이 브로니지니아지들을 항우울제로 분류했다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까? 누구나 약간의 정신적 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약을 발견하다. 1949년 3월 이제 기차역에 내린 로즈는 이렇게 해서 초기의 항우울제, 삼원분자와 정신활력제. 쇼는 2005년 사망했는데 케이디를 제외한다면 리튬을 가장 열렬히 옹호한 사람이 쇼였을 것이다. 실제로 리튬이 정신과 약으로 전 세계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케이드는 쇼에게 리튬이 지금 같은 인정을 받기까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쇼는 리튬이 무서운 환자를 치료하고 난 동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오늘날의 약물 연구자들과 달랐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연구자였다. 쇼와 케이드는 순수한 의도로 연구했다. 리튬을 먹은 후로 나는 우울증 꿈을 꾸지 않았다. 마법이 풀리다. 자이프렉사 부작용으로 살이 쪘을 때보다 문자 그대로 가벼워졌다. 주기적으로 오락가락하던 기분이 다 나왔다고 하기는 힘들다. 가끔씩 삐긋하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공기가 갈라지고 아득히 초래하는 느낌이 들었다. 추락할 때는 몸부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몸부림쳐봐야 상황만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고 갈라진 틈으로 굴러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텅 빈 바닥으로 추락한다. 점점 높아지는 리튬의 명성. 쇼 평판과 별개로 리튬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논쟁으로 명성이 높아졌다.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독 공포로 리튬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FDA에 금지 청원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미국 의사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 리튬을 먹어보다 나는 여전히 우울증의 꿈을 꿨다. 내 위로 시트가 떨어져서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커다란 그림자는 벽을 서서히 덮쳤다. 약국 분위기는 지나치게 밝았다. 현란한 빨간색 공책 물방울무늬 리튬이 혈액에 축적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 유리컵으로 한 잔 들이켰다고 예방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약이 몸에 쌓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약을 먹은 다음 날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갑자기 솟구친 행복감은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고. 누구의 7일 동안에 그의 까치 발을 하고 조심스럽게 돌아다녔다. 약의 효과를 알리는 딸깍 소리를 들으려고 한쪽 귀를 내면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대체 소금으로서의 리튬이 대체 소금으로서의 리튬이라. 쇼는 덴마크에서 연구를 계속하며 데이터를 모아서 해석했고 하티건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재촉했다. 그 사이에 리튬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바다를 건넌 리튬은 정신과 약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부종 같은 병으로 저염식을 해야 하는 환자를 위한 대체 소금이 되어 있었다. 4개 기업이 천연 리튬에서 소금 맛이 난다는 소문을 접하고 대체 소금을 출시했다. 각각의 상표명은 웨스털, 푸드살, 솔티, 솔트, 로사, 곧이어 의사들도 환자에게 대체 소금을 조미료로 하기 시작했다. 연구자 케이드는 리튬이 어떤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없었는지 기록했다. 조현병 환자는 리튬에 반응했지만 조증 환자의 반응과 크게 달랐다. 리튬을 먹였을 때 조증 환자가 빠르게 호전된 반면에 조현병 환자는 운동을 그만둘 뿐 나머지 증상은 예전과 같았다. 환청과 망상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었다. 21세기약이 된 원소 케이드의 환자들은 나보다 상태가 심각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에 정신병원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편안한 내 집에서 신경쇠약을 감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케이드의 환자 대부분은 정신병원의 장기 입원자였다. 그리고 조증이 사라지자 밤은 끔찍해졌다. 잠은 나를 피해갔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 잠은 잠깐씩 나를 덮치고 꿈을 흘려보내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잠은 순식간에 달아났다. 잠은 오다 말다 가버렸다. 그럴 때는 드라이브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지저분한 슬리퍼를 발에 끼고 차에 올랐다. 내가 도로를 달린 동안에 양옆에 줄을 선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떨었다. 은색들은 너무나 작아서 사라질까 두려웠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태양은 5시를 지나 6시가 되어도 뜨거운 빛을 내뿜을 것이다. 9시, 10시가 지나서 노란 별이 반짝이는 동안에도 하늘의 밝은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밤은 뜨거운 열기에 밀려서 이곳을 떠난다. 리튬과 우울증. 19세기 리튬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서 애용되었다. 그런데 메틸렌 블루와 마찬가지로 리튬의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달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한 의사들이 있었다. 영국 의사 알렉산더 헤이거는 1888년 자신과 타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한 후 높은 요산 수치와 특정 우울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리튬처럼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이라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다. 유산성 체질의 몰락. 저는 리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리튬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해석에 빈틈이 없었는데도 유산성 체질은 어떻게 왜 사라지게 됐을까? 20세기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쓴 토머스 쿠어는 어떤 믿음이 더 타당해 보이는 믿음 앞에 무너지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학계는 조금씩 진보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튬과 여성성 체질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을 주며 자리를 대신 차지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없었다. 그보다는 일련의 중대한 사건을 항생제, 마취제가 발명되고 그로 인해 수술이 발달했다. 리튬은 대개 탄산염 용약으로 환자에게 투여됐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스파와 온천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에서 천연 온천에 리튬이 다량 농축되어 있다고 광고했고 의사는 환자에게 온천에 몸을 담그는 치료법을 처방했다. 부유한 환자들은 수백 킬로미터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사업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9세기 말이 되자 치료에 수치료 시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리튬을 팔기 시작했다. 고대의 원소, 다른 약과 달리 리튬은 인간보다 긴 역사를 자랑한다. 우주 대폭발 때 태어났기 때문이다. 유성, 별, 우주에서도 발견되는 리튬은 우주가 최초로 폭발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나타났다. 리튬은 아주 가벼운 원소로 공기와 접촉하면 원자화해 붉은 불꽃을 터뜨린다. 리튬이 지구에서 처음 발견된 것도 벌써 200년 전의 일이다. 1800년 당시에 브라질 치질학계였던
조제 보니파시우지 안드라다 이 실바는 스웨덴 앞바다에 있는 바위섬 우태의 철광석 광선을 조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발견한 광물의 페탈라이트, 리튬 돌에서 나온 소금, 반정신의학 운동. 1961년 지난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보조원을 했던 켄 키지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 책을 썼는데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결국 수백만 독자를 상상 속으로 정신병으로 이끌었다. 이 뻐꾸기 둥지에서는 환자에게 무시무시한 전기 경련 치료를 하고 강제로 약을 먹였다. 그곳에는 환자를 혐오해 불법만 아니라면 채찍을 휘두를 레체드라는 간호사도 있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정신병원을 어둡고 모욕적인 공간으로 묘사했다. 도와줘. 하지만 여기서 소라진의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될 것 같다. 조현병은 분명 끔찍한 질병이다. 어쩌면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끔찍한 병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원하는 대답을 다 얻지는 못해서도 우리는 소라진의 이야기에 소라진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소라진 덕분에 굴러가기 시작한 지식의 열차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출발점인 메틀린 블루에서 끝내는 것은 어떨까? 카리브해 같은 눈부시게 투명한 염료는 프로메타진을 세상에 내놓았고 이후에 소라진의 길을 내줬다. 그리고 소라진은 예민한 머리로 정신의학의 세계를 바꿔 놓았다. 새로운 정신병제. 이런 신경학적인 연구는 지난 60년 이상 항정신제의 개선을 이끄는 힘이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다양한 약이 나와 있다. 소라진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도 있고 근래의 항정신병 아벨리파이, 지오던 자이프렉사, 세로겔 등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네프린처럼 완전히 다른 뇌화학 물질에 작용한다. 최근에 나온 항정신병제들은 미국 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2011년부터는 스타틴, 리피토, 조코 등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뛰어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됐다. 얼마 안 되는 정신병 환자 인구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 힘든 현상이다. 소라진은 정신질환을 위한 페니실린에서 여러 개 등장해서 양리학과 신경병리학에서 인간의 머리를 연구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후에 신약들이 나오며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새로운 약들은 더 안전한 부작용과 효과적인 치료 작용을 자랑했다. 지연성 운동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소라진의 평판은 추락했고 토머스 세스 같은 책이 나오고 인권운동과 페미니즘 열풍이 불며 1960년부터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반정신의학 운동도 여기에 한몫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모두 정신병 환자도 억압받은 소수라면서 치료사에게 정신을 조종당했다고 주장했고 에이드가 관찰한 긴장 이상 반응은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약의 효과를 한 정도 높이기 위해서 의사가 투여량을 늘리자 환자들은 점점 해괴한 행동을 보였다. 혀를 내밀고 입술을 부딪히고 쉼없이 몸을 들썩이고 상체와 팔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전부 지연성 운동장애 증상이었다. 그래도 일부는 신경성 이음부에서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는 항콜린성 약물로 근육 수축을 막아서 증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경이완제를 복용한 환자는 5년 후에 32%, 15년 후에는 57%, 25년 후에는 68%가 지연성 운동장애를 경험하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증상이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성인이 된 후로 폐혈성 인두염이 심해져 여러 차례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다. 갈 때마다 의사는 내게 입을 벌려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브러쉬로 안을 들여다보고 붉은 부위를 면봉으로 훑었다. 그런 다음에 내 세포를 슬라이드에 묻히고 테스트를 해서 원인이 확인되면 확실한 치료법인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소라진, 리튬 이런 약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나부터가 35년째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약 여러 개를 바꿔가며 먹었고 한 번에 몇 가지씩 섞어 먹기도 했다. 잠시나마 기적을 발휘한 약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효과를 보이기는 그냥 부작용만 남겼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심장복동이 빨라졌고 입이 바싹 마르다 못해 잇몸 속에서 치아가 썩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과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다음은 존재론에 입각한 질문했다. 제가 왜 이걸 먹어야 하나요? 저자 로렌스 레이터는 미국의 심리학자 겸 작가 칼럼 리스터,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정신과 진료소 애프터케어 서비스의 소장으로 활동했다. 그 외에도 심리학에 관한 책 칼럼 했고 1993년에는 뉴 레이터 문학상 장작상 수상했고 그녀는 국립예술기금 연구원과 야마이트 사이언스 선발 신경정신과 치료에서 연구한 그런 학자인데 어떻게 약을 그렇게 먹었을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다만 인터뷰에 응한 사람에 따라 요청했거나 특별히 신성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이름과 특징을 다르게 표현했다.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밝혀진다. 개인적인 경험담은 모두 그때의 기억을 토대로 했고 그 중에는 40여 년 전에 겪은 일도 있다. 떠오르는 기억을 짜맞추고 가능하다면 당시 곁에 있었던 가족에게 내 기억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았다. 최대한 정확히스럽게 노력했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 유약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 기억은 인류가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경세포망 또 화학물질 연결된 여린 거미줄이 아닌가? 로렌스 레이터가 블루 드림스는 종잡을 수 없다고 복잡한 이렇게 약의 역사를 추천하는데 블루 드림스에서 가장 감동적인 매력적인 부분은 슬레이터가 조울증 질환에 대한 그녀의 끔찍한 약물 치료 이력을 재조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녀는 정신과 의사실에서 거의 다르지 않는 주제인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적인 부작용을 조명한다.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정신질환 치료제가 없었다면 죽었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이고 슬레이터는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다. 블루 드림스는 35년간 약물을 복용해온 한 심리학자의 진솔한 회고록이자 또 생명을 구하는 약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의견이 담긴 책이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했네요. 충격적이다.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슬레이터는 환자인 자신의 경험과 정신의학사에서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따뜻하게 접근하고 있다. 생생한 경험과 고철이 합쳐진 책이다. 하포스 슬레이터 경험은 정신장애에서 설득력이 있다. 뉴욕타임스. 또 이렇게 그녀는 이 책에서 미국인 5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명 중 1명이 처방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다수 내 안에 있다라고 저자가 말했어요. 얼마 전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집을 찍었지만 여전히 나는 매일 일어나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낀다. 다 견딜 수 있는 강한 힘 덕분이다 라고 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했나. 나는 정신과 약 덕분에 마음으로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약 탓에 남들보다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는 것이 내가 먹은 약과 먹어보지 않은 약을 조사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신적 고통에 정말로 신체적인 소인의 이성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미리 고백하자면 이 책은 편향된 관점이 있었다. 나는 환자인 동시에 환자를 보는 사람이기에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 글로 해서 보상하며 제약회사에 대한 장단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경우에 확실한 사실은 한 가지였다. 19살에 처음으로 정신과 약 이미 브라진을 먹었을 때 겉보기에 내 몸은 건강했다. 하지만 가슴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35년이 지나고 12가지 약을 써본 지금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병이 생겼다. 몸은 비만이 됐으며 기억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시간이 흘러서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된 기분을 느낀다. 범인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들이었다. 당뇨병과 심부전은 자이프렉사라는 강력한 항우울제 겸 항정신병제의 입증된 부작용 중에서 일부에 불과했다. 나는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 자이프렉사에 의존해서 살았다. 이거 말하네요.